지표면 부근에 수천 개, 약 8천 개 이상의 측정소에서 기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육상에도 있고 해상에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측정하는 온도들, 그리고 또 인공위성으로 지구 표면에 계속 온도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14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과거 140년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를 갖다 보시게 되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0이라고 표시한 거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무렵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을 0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0.2도 정도가 낮았고요. 마이너스 0.2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0.8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0.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8이면 약 1도 정도죠. 1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1도라는 온도가 그렇게 큰 온도 같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뭐 10도씩 나고 여름 겨울 사이에 20도 30도의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1도라는 거는 그렇게 큰 온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기후에서의 1도 변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온도라는 겁니다. 기상에서 1도는 큰 온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기후에서의 1도이고 더구나 지구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갈 때 남반구는 겨울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고, 지구상의 한쪽에서 낮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쪽이 밤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당히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도 정도가 올라갔다는,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기후 모델링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기후를 계산해서 이것이 우리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증거를 또 제시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를 20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하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슈크로 마나베 교수님,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님, 조르조 파리시 교수님, 이런 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 마나베 교수님하고 하셀만 박사님은 전통적인 물리학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구과학을 하신 분들이고요. 대기과학자, 해양과학자, 이런 분들인데 이례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기후 모델링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를 물리적인 역학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후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그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지구 평균 온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건데, 지구 평균 온도가 실제로 상승을 한 지구 온난화를 가져왔지만 그거를 우리가 기후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자연적인 요인, 인간 활동 효과를 제외하고 자연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동시에 포함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에서 검정색은 실제 관측치, 실제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이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해서 계산한 지구 평균 온도이고, 주황색은 자연적인 요인에다가 인위적인 요인,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한 그 효과까지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은 이 검정색과 비슷하게 지구 온난화를 잘 재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야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자연적인 요인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인위적인 요인으로, 즉 인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과연 순수한 자연재해인가, 인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이 자연재해와 인재 사이의 구분도 이제 모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기후 모델로도 확인하고 실제 관측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에 축적되고 있는 열이 그럼 과연 어디에 흡수되고 있는가? 90% 이상, 즉 대부분의 열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기와 대륙, 그다음에 육상과 바다의 빙하, 그리고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상, 이런 곳에 흡수되는 열은 다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대부분은 지금 해양, 바다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 40년 동안 해양에 흡수된 에너지가 250 제타줄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서 제타줄이라고 하면 10의 21제곱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동안 해양에 흡수된 열 에너지 약 20 제타줄 정도 되는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초에 원자폭탄이 4개, 5개 폭발하는 수준, 1초에 4, 5개, 1시간에 14,400개 이상씩 폭발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20제타줄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열 에너지가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온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이 바닷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열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닷물은 물이기 때문에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쉽게 데워지지 않지만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죠. 그래서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온이 올라가거나 육상의 지온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온이 높아진 이 바닷물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이상 기후를 만들고 지구의 물순환도 바꾸고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지구 평균 온도가 아까 1도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십 년 만에 거의 뭐 길게 봐도 100년 만에 1도 정도가 올라간 이 온도 변화가 좀 더 긴 기간 동안의 온도 변화로 보게 되면 매우 가파른 온도 변화라는 겁니다. 물론 역시 지구 평균 온도 역시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증가 감소를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 이런 걸 겪어왔죠. 그렇지만 한 10,000년 전 정도부터는 온화한 지구의 기후가 상당히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2000년 동안의 온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온도를, 지구 평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무렵에 지구 평균 온도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 시기를 우리가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그 소빙하기에는 유럽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경신대기근, 이래서 기근이 심해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기록들이 역사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0.2도 정도 낮아진 건데, 그거는 1000년에 걸쳐서 0.2도 낮아진 거니까 굉장히 서서히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100년 만에 1도 올라간 변화는 이 과거에서 나타나던 이런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25배나 빠른 그런 속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은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한 가지 증상만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전 지구적으로 총체적인 환경 변화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인류가 여기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적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공멸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그저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고 또 빙하가 사라지고 눈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닷물 수온도 올라가고 육상과 해양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변하면서, 이 생태계가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생물들의 서식지도 바뀌고, 생물의 서식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이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 기후 문제인 것이죠. 특히 이 물 순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또는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지역과 비가 또 잘 안 내리는 그런 지역, 이런 강수 패턴이라고 부르는 비가 많이 내리던 곳, 비가 잘 안 내리던 곳, 이런 것들의 위치가 자꾸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라고만 그냥 표현했지만, 지구 온난화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지구 환경 전체적으로 어떤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지구의 이 건강 검진 결과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빙, 바다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북극해가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북극해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아까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갔다고 했지만,
그건 지구 평균이고 북극해 같은 경우는 2도, 3도 벌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극해는 가장 빠른 온난화가 진행 중인데 이 북극해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극해에 있는 얼음, 해빙이죠. 해빙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극은 육지가 없습니다. 바다로 돼 있어서 우리가 북극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북극해를 덮고 있는 차가운 바다니까 빙하가 바로 북극해 해빙이고요. 근데 이 북극해 해빙이 여름에는 좀 녹았다가 겨울에는 더 얼었다가 이렇게 면적이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계절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같은 계절 예를 들면 같은 9월끼리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북극해 해빙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84년 9월과 2016년 9월에 북극해 해빙을 비교를 해보시면 1984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북극해 해빙이 상당 부분 녹아서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해빙이 사라지면 이 해빙은 얼음 하얗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을 바로 반사시켜주는 즉 알베도가 큰 그런 형태인데요. 알베도가 큰 이 해빙이 사라지면서 이 북극해 바다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해 바닷물이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또 해빙을 더 많이 녹이니까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햇빛을 반사시켜주던 부분이 더 줄어드니까 다시 더 많이 흡수되고 수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면 해빙 면적이 또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북극에서는 빠르게 이 해빙이 사라지면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북극해 수온은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2050년, 2100년이 되면 지구 평균 온도도 오르지만 북극해 중심으로 한 이 북극권에는 더 빠른 속도로 그 수온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극해가 이렇게 빠르게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빙이 얼음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 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북극에 사는 이 북극곰이라든가 북극에 있는 여러 생태계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북극권에 사는 생물들에게만 문제를 일으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북극에서 시작이 되지만 북반구 중위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 미국, 유럽 이런 많은 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북극 한파라고 알려진 그런 급격한 기온 저하 이런 현상인데요. 원래 북극을 중심으로 이 차가운 냉기를 이 북극권에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제트 기류라는 기류가 있습니다. 중위도 상공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인데 이 제트 기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불고 있을 때는 북극에 있던 차가운 냉기가 중위도까지 쉽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의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북극과 적도 사이의 온도가 자꾸 차이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이 제트 기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면서 고위도와 저위도를 넘나드는 경로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사행한다고 하는데 뱀사자를 써서 사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굽이쳐서 부는 그런 사행을 하게 되면 이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는 남쪽에 있던 따뜻한 기류가 중위도까지 더 올라오지만 이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가는 경로에는 북극에 있던 차가운 냉기를 더 중위도 남쪽까지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위도에서는 잘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추위도 나타나고 반대로 극단적인 더위도 나타나는 것이죠. 폭염도 심해지고 한파도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전례 없는 폭염, 전례 없는 한파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지구 온난화로 상징되는 이 기후 변화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에서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극심한 더위가 찾아오는 것이 북극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더운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염 때문에 더운 것이고 한파 때문에 추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인데 왜 춥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후와 기상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폭염도 심해지고 한파도 심해져서 춥기도 너무 추워지고 덥기도 너무 더워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기온 변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